오늘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스타벅스와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스타벅스와 넷플릭스는 각각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스크린을 지배하며 인류의 일상적 라이프 스타일을 재정의한 기업들입니다. 두 기업은 대중의 시간과 공간을 점유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영향력이 발휘되는 경제적 산업적 문화적 메커니즘은 전혀 다릅니다. 두 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세 가지 축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글로벌 자본의 흐름과 지역 경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스타벅스는 오프라인 거점 기반의 가치 사슬을, 넷플릭스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파급 효과를 창출합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스타벅스는 전 세계 4만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대규모 직고용을 창출합니다. 국내에서는 약 2,500의 직영점포가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이나 상권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스세권 효과는 지역 상권 활성화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원두 생산국과의 공정무역 파트너십을 통해 농가 인프라를 지원하는 경제적 순환 구조도 갖추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투자 규모가 독보적입니다. 넷플릭스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글로벌 경제에 약 3,250억 달러, 하나로 약 450조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여했고 42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작품 하나가 흥행하면 촬영지 관광 활성화, 웹툰 소설 등 원작 IP 매출 증대, 굿즈 판매 등 강력한 낙수 효과를 유발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면 스타벅스 강력한 자본력으로 주요 상권의 목 좋은 자리를 독점하면서 지역 영세 카페나 전통 찻집들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상권 임대료를 상승시켜 기존 원주민과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받기도 합니다. 넷플릭스는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하는 대신 지식재산권의 전량 독점 구조를 취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나 최근 흥행작들처럼 전 세계적인 대박이 터지더라도 해외 스트리밍 수익의 대부분은 미국 본사로 가고 현지 제작사는 중소규모의 외주 기획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적 측면을 비교 분석해 봅니다. 두 기업 모두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표준 스탠더드를 세웠습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을 넘어 공간을 소비하는 문화인 제3의 공간을 정착시켰습니다. 특히 외식업계 최초로 사이렌 오더와 대규모 모바일 앱 예치금 시스템을 안착시키며 유통기업이 어떻게 핀테크 FINTECH 및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미디어 생태계 재편과 비주류 장르의 부활을 주도했습니다. 전통적인 본방 사수 개념을 없애고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심의 미디어 생태계를 열었습니다. 방송시간 제약과 심의 가이드라인에서 자유롭다 보니 기존 방송사에서 투자받기 어려웠던 좀비물, 크리처물, 하드보일드 스릴러 등 다양한 비주류 장르와 과감한 시도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스타벅스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똑같은 맛의 탄맛 베이스 에스프레소와 획일화된 인테리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각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커피, 로스팅 문화나 로컬 카페 특유의 아늑한 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미디어 권력이 공용 플랫폼 하나에 집중되면서 현지 대기업, 미디어 예를 들어 국내 지상파 및 로컬 OTT의 자생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망 사용료 같은 통신 인프라 비용 분담을 두고 현지 통신사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는 초국적 기업의 오만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문화적 측면을 보면 문화적으로 두 기업은 현대인의 일상 언어와 행동 양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스타벅스는 집도 직장도 아닌
눈치 보지 않고 노트북을 켜고 일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시 거실의 역할을 제공했습니다. 스타벅스 컵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 자체가 현대 도시인의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코드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장 큰 강점은 문화 장벽을 허문 것입니다. 할리우드 중심이었던 글로벌 문화 시장에 K 콘텐츠 K-콘텐츠를 비롯한 비영어권 국가의 서사를 주류로 끌어올렸으며 자막과 더빙을 통해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동일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스타벅스는 커피 한 잔 가격을 밥값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며 과도한 소비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매년 진행되는 스타벅스 프리퀀시 굿즈 대라는 목적이 커피가 아닌 플라스틱 쓰레기 양산과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환경적 문화적 지적을 받습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인이 미국 플랫폼이 선정해주는 자극적인 콘텐츠에 중독되는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킵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좋아하는 취향만 반복 노출하여 확증 편향을 강화 필터 버블하고 자극적인 서사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중은 숏폼이나 단순한 영상에만 반응하는 도파민 중독 현상을 겪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스타벅스는 우리 집 앞의 공간과 소통하는 방식을 미국식 표준으로 바꾸어 놓았고, 넷플릭스는 우리가 방 안에서 여가를 소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고리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인류에게 유례없는 편리함과 문화적 풍요를 선물했지만 그 이면의 독점 체제와 문화적 획일화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할 과제입니다.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의 MZMZ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이면서 동시에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시대적 압박을 체감하는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스타벅스와 넷플릭스는 단순한 커피 전문점, 미디어 플랫폼을 넘어서 감정적 위안을 얻는 공간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문화적 정체성 그 자체인데요. 한국 MZMZ 세대의 카공족, 갓생, 가성비와 가심비의 공존, 도파민 중독 등 독특한 정서를 바탕으로 두 회사가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한국에서 스타벅스는 MZ세대의 일상과 업무 놀이 문화가 교차하는 가장 입체적인 오프라인 공간입니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카공족의 해방구와 감성 경제 FELCONOMY의 충족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제3의 공간 제공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주거 환경 특성상 좁은 방을 벗어나 개인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MZMZ 세대에게 스타벅스는 최고의 해방구입니다. 진동벨 대신 닉네임을 불러주는 친근함, 눈치 주지 않는 넓은 테이블과 콘센트 인프라는 MZMZ 세대가 프리랜서형, 인간 또는 공부하는 직장인으로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시즌마다 나오는 감각적인 한정판 음료나 브랜드 콜라보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MZMZ 세대에게 하나의 즐거운 놀이이자 소소한 사치 스몰 럭셔리입니다. 스타벅스 앱의 사이렌 오더와 프리퀀시 적립은 디지털에 익숙한 이들에게 효율적이면서도 성취감을 주는 소비 트렌드로 안착했습니다. 부정적 영향을 볼까요? 과소비 조작 및 굿즈 만능주의에 따른 환경 모순이 발생하지요. 매년 펼쳐지는 스타벅스 프리퀀시 사은품 다이어리, 캐리어, 램프 등의 대란은 MZMZ 세대의 소유욕과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포모 FOMO 심리를 자극합니다. 재판매 목적으로 커피를 수십 잔 시켜 음료는 버리고 굿즈만 챙기는 행태는 평소 친환경 가치 소비를 지향한다고 말하는 MZMZ 세대의 모순적인 소비 문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카페에서 완벽한 독서실 수준의 정숙을 요구하는 일부 MZMZ 세대 카공족들과 일반 대화, 고객 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커피 한 잔 가격이 밥값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비가 당연시되는 문화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MZMZ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MZ세대의 여가 시간을 완전히 지배하며 이들의 세계관과 소통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K컬처 K-문화가 글로벌 문화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한국 MZ세대는 전례 없는 국격 상승과 문화적 자부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서구 문화에 무조건 동경을 품던 과거 세대와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한 문화 주류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이 담지 못했던 성소수자, 장르물, 소수자 서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며 MZ세대의 문화적 감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습니다. 정주행 빈지 -와칭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속도로 문화를 소비하는 주도적 문화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에 부정적 영향으로 도파민 중독, 관계 단절, 그리고 요양 문화의 폐해입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방에서 혼자 넷플릭스를 몰아보는 문화는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면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오프라인 소통 역량을 약화시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자극적인 스릴러나 복수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더 강한 자극만 찾는 도파민 중독 현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 긴 영상을 견디지 못하고 유튜브의 10분 요약본이나 배속 재생으로 결말만 빠르게 확인하는 소비 습관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사의 깊이를 음미하기보다 타인과의 대화에 끼기 위해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숙지하듯 콘텐츠를 경험버리는 현상은 텍스트 문해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종합해보면 두 글로벌 기업이 한국 MZ세대의 삶에 미친 영향의 명암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적 시너지 효과로는 스타벅스에서 노트북을 켜고 열심히 자기계발 갓생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넷플릭스로 비주류 장르의 글로벌 콘텐츠를 시청하며 나만의 취향을 만끽한다. 이고 부정적 시너지는 스타벅스 한정판 굿즈를 얻기 위해 줄을 서고 인스타에 인증샷을 올리며 과소비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밤새도록 넷플릭스 알고리즘이 이끄는 자극적 영상에 빠져 피로와 도파민 중독에 시달린다. 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타벅스는 한국 MZ세대에게 집 밖에서 품격 있게 일하고 머무는 법을 알려주었고 넷플릭스는 방 안에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문화적 호흡을 나누는 법을 선물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세련됨, 뒤에 숨은 과소비의 굴레와 알고리즘이 주는 가짜 위안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MZ세대. 스스로의 주체적인 소비 철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에피소드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